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인공지능 AI. AI가 어느새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면서 세상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만날 주인공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신 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인철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출연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간단히 우리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소개 한마디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끝난 겁니까? 네. 아, 간단해서 좋습니다. 네. 외모가 딱 네. 보니까 외모가 굉장히 훤칠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어디 배우 해도 될 뻔했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듣습니다만 배우가 들으십니까? 얼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직업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훤칠하셔가지고 보기 좋고요. 초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22대. 그리고 한 의원 국회에 입성하신 지가 그러면 한 7개월? 8개월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5월 30일 날 개원됐으니까요. 네. 한 7, 8개월, 9개월 된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소감이. 딱 끊어서 이야기하면 네. 무지무지 분주했다. 분주했다. 예. 그리고 바쁘시죠. 네. 경험하지 않을 것까지 경험했다. 그런 건 어떤 의미이십니까? 예.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게? 탄핵이죠. 저희 저희 현대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번 네. 12월 3일 날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예. 경험하고 싶지 않은 우리 국민들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였을 겁니다. 네. 국회의원 되니까 어떠십니까? 뭐 워라벨이 없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워라벨.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예. 지역구에도 계속해서 이제 인사도 드려야 되고 네. 지금 네. 현안 챙겨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에 있지만 금, 토, 일요일은 지역구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워라벨이 없는 7일 동안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약간 달라진 생활 패턴이 됐습니다. 그래도 얼굴 뵈면 아주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좋아서 네. 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시험은 아니지만 선출직에 도전을 했고 그 선택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제가 좋아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 표정에 드러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즐기시면서 하신 그렇게 해야 또 일 성과도 더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이었지만 저희가 그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다른 어느 때에 비해서 다른 어느 상임위에 비해서도 많이 했다.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은 법사위가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작년 6월부터 12월 달까지 더 많은 상임위 활동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의가 저희가 43회? 상임위가 이제 과방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방송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 방송정보통신위원회. 그래서 농해수위도 꽤 긴데 만만치 않네요. 여기도 많이 깁니다. 그래서 43번을 했고 그 법사위가 한 37번 정도 했으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년 21대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더니 동일한 기간에 21대 때는 한 절반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활동을 한 거죠.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우선 위원장들의 탄핵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있고 네.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AI 기본법 네. 21대 때 거의 하지 못했던, 물론 이제 그분들이 많은 토대를 닦고 나서 네. 좀 쉽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통과시켰고 네.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겁게 하시다니 보기 좋고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뒤에 가서 또 하시고 네. 또 지역구 좀 이야기를 예, 예. 간단히 서구 광주 서구 갑 예. 위치가 대충 어디 종을 지역구 무슨 동을 두고 있고 네. 또 지역구 자랑 좀 포함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광주 지도를 보면 저희 지역구가 한 중심입니다. 한 중심입니까? 근데 서구 갑이라 그래서 서쪽에 치우치는 듯한 느낌인데 실제로는 한 중심에 있는 곳이고, 서구라고 한 거는 지금 광산구로 되어 있는, 예전에는 그게 광산군이었습니다. 네, 그 광주시로 편입되면서 예. 광산구가 저쪽 서쪽으로 완전 커버를 하면서 사실은 서구가 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1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네. 저희 지역구는 그중에서 11개 동, 네. 주요 다 들으면 다 알만한 곳이 상무지구. 네. 상무지구에 아주- 광주시청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동시장이 있는 양동. 네. 그다음 광천동. 음. 우리 지금 KBC가 있고 네. 고속버스 터미널이 네, 있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 경제, 교통 중심지가 서구갑 지역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른자 위 지역을 두고 저 지역구로 갖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지역구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어떤 서구갑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중심이면서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 광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광주의 그 자영업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 대부분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다르게 여기에는 예. 큰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 한 중심이면서도 자동차 공장. 그렇습니다. 기아 기아자동차. 자동차가 네. 저희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 생산, 네. GRDP라고 하는 게 한 25%, 광주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그 경제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네요. 지역구 그렇습니다. 차원에서는. 25%를 차지할 4분의 1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 차지하고 있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방송국, 이런 언론기관들이 주로 다 들어와 있어서 네. 사실 정치인한테는 상당히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회이기도. 네. 광주를 한 중심에서 관통하고 있는 광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광주천에 어떻게 보면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고, 양동 같은 경우는 어떤 전통 시장을 아마 호남 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동 네. 유명하죠. 네, 그 양동 시장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양동 시장이 좀 개발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상무지구나 이쪽 신도심인데 네. 그쪽은 이쪽 양동 시장이 약간 구도심 성격이 있어서 양쪽에 지역적 경제적 편차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네. 이런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을 이제 함께 두고 있는 지역구네요. 네. 지금부터는 의원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긴 사진을 함께 보면서 네. 이 인생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 생애 특별한 순간.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 학교 졸업식입니까? 입학식입니까? 어떤 사진입니까? 이거? 저는 이런 사진이 온지도 몰랐습니다만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네. 저 갓을 사진은 쓰고 있습니다. 네, 저 사진은 예. 저희 부모님이 아니고 네. 저 여자분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네. 어머님이시고 옆에 서 계신 남성분은 선생님. 저희 선생님. 네. 당시에 이제 저 6학년 때 네. 담임 6학년. 네, 6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가 이제 전데, 네. 혹시 차전놀이 아십니까? 민속놀이 중에. 네, 그렇죠. 네. 86년 아시안 게임 때도 네, 한번 그렇죠. 보여줬고, 이게 88 뒤를 때도 부딪히면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서군이었던가 동군의 대장을 했습니다. 네. 그 대장 옷이 저거였고 아하.
그걸 이제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걸 제가 이제 자서전에도 제가 넣었었어요. 네, 저걸 왜 인생 사진으로 꼽아주신 네, 자서전에도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앞으로의 쭉 살면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팀워크를 꾸려나가고 만들어가는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의미를 주는 그 저기 사진이었습니다. 직책이 그러니까 대장 사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밑에 이제 끌어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 사람들을 다 조율해서 제일 우리가 앞에서 위에 올라타는 거죠. 올라타는 겁니다. 타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 동체를 들어야 되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짐꾼이고 네. 그거를 이제 올라가서 네. 지휘하는 어떤 리더죠. 독특한 네. 경험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인생 사진이라고 그랬고 네. 저 사진을 이제 제가 자서전에 넣었더니 저 사진을 보고 저 선생님한테 연락을 왔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선거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분이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퇴직을 하셨죠. 네. 그래서 네. 자유스럽게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다. 그런 사연이 좀 의미 있습니다. 있는 사진이었네요. 네. 네. 재밌습니다. 저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얘는 결혼식 날 사진입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없는 어부바 하는 사진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아주 네. 행복한 연예인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그 결혼을 할 때가 제가 이제 직업이 없을 때예요. 직업도 없이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용감하시네. 용감하게 결혼을 네.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끝나고 설마 이런 시험에 떨어지리라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야 결혼합시다. 고시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고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혼을 그때 했는데 네. 그때 보통은 직업이 불안정하니까 결혼 안 하겠다. 아니면 저쪽 처갓집 될 곳에서도 네. 무슨 소리냐라고 반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집사람이 다 정리를 해서 정리하셨어요. 그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 와이프한테 고맙고 또 처갓집한테도 고마운 그런 한순간인 사진. 근데 뭐 그런 결혼식들에 다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인생 사진이 특별한 의미가 그 고마움? 이 이야기를 하면 길어집니까? 길어지는 게 보다는 네. 굉장히 재밌는 사진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업은 것 같지요? 예, 예. 사실은 업진을 못하고 없는 신용을 한 사진이거든요. 네, 네. 제가 당시에 이제 몸무게가 한 50kg 후반대 이 키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말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힘으로는 업기가 힘든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 이거 나가면 집사람은 돈 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합의를 안 보시고 지금 보내시군요. 저 이런 사진이 올라온지도 몰랐습니다. 네. 그 저희들은 그것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고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네. 굉장히 사이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이가. 많이 저를 이해해줘서 상당히 제가 가장 존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네. 자녀분들 따님이 많으신 건가요? 아들은 없고 딸은 둘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래서 말씀드려요. 딸 부자시군요.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또 마지막 사진 하나 볼까요? 저거는 어디 공사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도 그때가 코로나 시절인가 네. 보죠. 요거는 이제 기재부 생활을 쭉 하고 2019년 말에 광주에 내려왔어요. 네. 내려와서 역점적으로 이제 추진했던 것들이 네. AI 광주에 내려왔다는 말씀은 이제 부시장으로 내려온 거죠. 네. 부시장으로 내려와서 AI 융복합 단지를 건설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맡으셨군요. 그때 이제 저게 이제 되냐 안 되냐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더뎌지고 왜냐하면 그 부지 문제가 또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지 문제 해결할 겸해서 가서 현장 브리핑도 듣고 했던 어떻게 보면 광주에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네. 내려와서 네.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전체 인생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이고 네. 하나의 계기가 됐던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이 정치인으로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도 계기가 됐던 그렇습니다. 사건이라고 네. 사건이라고 할까나? 그 사진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까? 저게 AI를 제대로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다시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했는데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사진들입니다. 잘 봤습니다. 아유, 좀 부끄럽네요. 네, 아닙니다. 네. 의원님 좀 느닷없지만 자기소개인데요. 네. 아까 자기소개 잠깐 해달라고 했더니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랬는데 네. 스스로를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 거의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네. 큰 무리 없이 했던 게 어떤 원칙과 문제 해결 여기에 이제 중점을 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칙을 지키되 네.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쌓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해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는 원칙으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우리 사회에 지금 보면 가장 큰 것들이 많습니다. 양극화, 네. 수도권과 이슈. 지방 간의 어떤 이런 지방 소멸 문제, 네. 저출생 문제, 어떤 예.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해서 우리가 더 잘 나가야 되는 네. 특히 이제 광주 내려가서 네. 스스로 이제 저를 규정을 해보면 그 이후로 누구보다 네. 광주를 사랑하는 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주의자다. 문제 해결사. 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원칙을 넣는다는 거는 네. 문제 해결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원칙이 아닌 반칙을 써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 원칙의 방점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방점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 있는데 네. 그게 두 개가 전혀 배치가 안 된다. 배치가 된다 이렇게는 생각은 않습니다. 네. 그 원칙이라는 기준이 예. 문제 해결한다라고 보면 되시기 때문에 네.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 기준 이런 걸로 잡으면 네. 그게 둘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공무원 생활도 사실 공무원도 사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정치에 이렇게 오면서 가장 키워드는 실용주의,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용주의 표현하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그 전부터 쭉 해왔었습니다만은 최근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실용주의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싸니즘, 먹사니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광주가 지금까지는 대의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 희생한 만큼 이제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고 그 기준, 그 원칙,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계속 목표고 그렇습니다. 광주의 사실 이념적인 부분이 이제 뭐 정치의 도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념적인 부분이 좀 강한 지역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까는 뭐 어떤 희생도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거, 경제적인 거, 특히 이제 광주가 기업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더 실용적으로 발전시켜서 잘 먹고 살자. 그런 먹고 의미시군요. 살아야 남을 베풀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경우에도 베풀 수는 있지만 그게 양도 적고 이왕이면 많이 베풀려면 잘 살고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겠죠. 의원님이
기재부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많이 공무원 생활 하셨고 한 30년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행정관으로 일하시고 이 30년을 쭉 그 화려한 이 이력을 쭉 보면 거기에서 그래도 키 포인트라고 할까요? 핵심 키워드를 찾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이 그 공무원 30년 생활에서도 예산에 방점이 찍히던데 30년의 공무원 생활의 성과랄까? 소회라 그럴까요? 30년의 성과라 그러니까 너무 큰 것 같고요. 그냥 뭐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무원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 이야기를 근무를 했지만 그 중에는 이제 잠깐 나가서 청와대에도 잠깐 한 2년여 동안 근무를 했고 또 총리실에서도 잠깐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파견 나가서 요새는 별로 이렇게 핫하게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던데 유보 통합이라고 꼭 들어보셨습니까? 유보 통합. 유보 그렇죠. 유치원 보육원 통합. 네 아시네요. 제가 예전에 그 담당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유보 통합 업무를 총리실 나가서 총리실 했었고. 하셨군요.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러면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이쪽이 주무부서였잖아요. 그 주무부서들이 나오고 기재부에서는 그걸 총괄해서 조정하는 그 일을 하도록 제가 파견이 나간 거죠.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는 문재인 정부 직속으로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도 파견 나가서 근무를 했었고 농업 문제, 뭐 사회 문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은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거는 사실 유학 시절이죠. 유학. 유학 한 제가 2년 8개월 동안 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2년 4개월 하여튼 2년 반 정도 영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재부 생활이라고 하는 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거기가 일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밤늦게 오고 휴일도 출근하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뭐 가족 친화적인 생활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직업이었는데 영국 유학 나가 있는 동안은 계속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었고 제가 그동안 못했던 가장 많은 일들 가족들한테 할 수 있던 다 했던 것 같고 근데 진짜 업무하고 관련돼서는 사실 광주 것만 딱 광주하고 연관된 걸 딱 하나 꼽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에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광주가 기재부 때 담당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제 그때가 그 사무관 시절인데 문화부 예산 담당 사무관 시절입니다. 문화부 그러니까 기재부 내에서 문화부 예산 담당. 예산 담당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광주 전남도청이 이전을 하고 거기에 이제 공동화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거를 개발을 하자, 잘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중심 도시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계기가 돼서 한 건데 당시 이제 기재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실 분위기는 이건 지방의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방의 일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왜 재정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더 컸었고요. 그 과정에서 담당 사무관이 해야 된다라고 들고 가니 뭐 우리 장관 입장에서 보면 좋을 리가 없었겠죠. 장관님한테 거의 장관실에서 한 30분 동안 혼난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구나. 이제 공무원 그 하시다가 아까 광주에 내려가셔가지고 문화경제부시장, 문화경제부시장 역임 하던 게 아까 그 인생 사진에서 보여주신 그 세 번째 사진인 거고 그때 이제 주로 하셨던 게 AI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때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그 부시장 시절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문화경제부시장이 좀 굉장히 특이하죠, 이름 자체가. 문화하고 경제하고 이게 저는 전목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 느낌인데. 근데 이제 광주는 모든 분들이 이제 예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를 앞에 붙이고 경제를 붙인
그것도 뭐 경제문화부시장도 아니고 문화경제부시장 문화가 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경제 파트하고 문화 파트 그 말 그대로 그 두 개를 하고 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도 염두에 두고 있고 가장 생각이 많은 사업이 AI 예.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게 네. 광주의 지역으로 보면 북구 지금 네. 지스트 있는 그 네, 근처입니다. 그 근처에 총 사업비가 한 4천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혹시 GPU H10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슈퍼컴퓨터입니까? 그러니까 요새 예. GPU 중에 예, GPU 중에 예, H100이라고 그래픽 카드 예. CPU인 거죠? 네네. CPU 말고 GPU인데 그 중에 예. 가장 고사양 네. 좋은 게 지금 H100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 언론에서는 몇 장밖에 없네 하는 그건데 네, 그게 880장이 들어가 있는 곳이 광주에 있습니다. 그 컴퓨팅 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렇군요. 거기에 시뮬레이션 센터 하나 들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기업들 유치해서 네. 거기에 이제 업무 공간으로 창업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이 세 개의 그 시설이 집적단 그걸 단지네요. 만드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요게 시작된 거는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때 17개 광역 시도에 네. 에타 면제 사업으로 하나씩 신청해라 아하.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뭘 했냐면 몇 조짜리 SOC를 주로 했습니다. 다리 놓고 뭐 도로 놓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광주만 유일하게 SOC를 안 하고 AI를 하겠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19년도. 2019년도. 18년도에 한 거죠. 그래서 네. 19년도에 이제 시작된 건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 예. 요게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 사업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전기차로도 많이 잘 팔리고 있던데 캐스퍼라고. 예. GGM 자동차 공장. 제가 이제 내려가니까 착공된 상태가 아니고 네. 노사정 협의체라고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협의가 되고 합의가 돼야 착공도 들어가고 맞아. 뭐 이제 진척이 네.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노 쪽에서 우리 이제 탈퇴하겠다 선언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 노조 측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착공해서는 이제 돈을 끌어와야 됐기 때문에 뭐 융자를 산업은행 가서 국책 정책금융 네. 받아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있었고 네. 문화 분야로는 지금 기억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네. 양궁 월드컵 대회를 저희 때 유치해서 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 코로나 기간에 다 마스크 쓰고 하하. 광주에 가면 양궁 국제 양궁 경기장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결국 하려면 제가 이제 국비 담당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국비를 많이 끌어오는 그렇죠. 수밖에 네, 없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국비가 19년도 기준으로 한 2조 원 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나올 때쯤 3조 2천쯤 됐어요. 같습니다. 거의 뭐 예. 1.5배 이상. 예. 그래서 큰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하셨네요.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서울 발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셨겠네요. 그렇죠. 많이 다니고 전화통 국회 불나고 다니고, 저 기재부 후배들 고생시키고 예. 이랬던 거죠. 그래도 기재부 출신 덕을 광주에서 본 거네요.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다고 봐야죠. 네. 제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네. 광주에서. 예. 네.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한 30여 년 하시고 예. 어떤 계기로 국회의원을 출마하셨습니까? 광주라고 하면 전부 이제 이제 공무원 다 했으니까 네. 이제 다음 자의 거점은 이제 국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셨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네. 제가 그런 생각이었다면 아마 그 2년 8개월 제가 근무를 했는데 부시장으로 문화경제부시장. 예. 네. 그때 정치 활동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정치 활동 거의 안 했고요. 네. 원래 이제 계약상에 저는 기재부로 다시 올라오게 돼 있었습니다. 네. 다시 이제 기재부로 복귀하면 저는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 복귀하려고 하다가 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한 거죠. 지역에서 내가 내 역할을 찾을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역에서 역할을 찾는 걸로 했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잘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광주도 잘 살아야 되고 그렇죠.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근데 청년들을 제가 유심코 많이 봤습니다. 광주 지역 청년들, 그다음에 사업가들도 만나보고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전부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광주에서 부모님 밑에서 살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치하겠다가 아니고 청년들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내가 가진 지금까지 네트워크나 이런 걸 활용해서 컨설팅하고 진로지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선대학교를 택해서 특임 교수로 거기 앉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때는 정치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 학교 여건이라든지 당시 또 코로나 시절이어가지고 학생들 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한 6개월 만에 정치로 하자 해서 이제 뛰어든 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상당히 치열한 경선 과정도 있으셨을 텐데 그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되셨습니다.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지금 한 7개월 이상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과방위를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계시고. 이 과정에서 이제 지난해 6월 AI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문화경제부시장 시절에 그거를 이제 법으로 더 강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담으신 것 같거든요. 설명을 이게 이제 핵심인데 AI 기본법 간단히 설명을 하나 해주시죠. AI 기본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AI를 어떻게 지능하고 우리가 만들고 산업을 육성할지에 대한 기본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민간은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전혀 없이 왔던 거고 그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기본법인 거죠. 네, 그렇죠. 기본법이어서 유럽이 먼저 만들었고 저희는 이제 두 번째로 만들었는데 유럽은 어떻게 보면 규제 인공지능의 안전한 이용이나 신뢰 확보 이쪽에 훨씬 더 저희보다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쪽보다는 산업진흥 쪽에 더 많은 포커스가 돼 있고 기본법 내용이. 기본법이 내용이. 그래서 크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느낌 같은데요. 그리고 과기부 장관부터 해서 각 장관 들어가고 전문가 들어가게 이렇게 구성되는 인공지능위원회 있고 거기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 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과기부 장관이 물론 수립해서 이제 거기에 심의 의결을 거치는 거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 또 광주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집적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광주도 지금 이미 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는 그 전담 기관이 애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이카라고 하는 조직이 있긴 합니다만 그 소속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센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좀 작은 조직이네요. 그러니까 별도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두어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립된 어떤 전담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기관을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최소한으로 안전한 이용을 위한 규제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유럽이 사실 굉장히 규제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AI가 더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발전이 더뎠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AI의 기본법은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기본법의 핵심은 지능 쪽에 더 포커싱이 그렇습니다. 맞춰져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다 진행시키기 위해서 방향이랄지 그 컨트롤 조직 구성, 네. 지원 절차 뭐 이런 거를 많이 담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뭔지도 잘 모른다.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규제를 한단 말이냐. 규제하려면 규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리뭉실하게 규제를 하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아직 정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만 규제를 하자. 결국은 유럽도 이번 서밋 25 했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그 규제 부분 다 철폐를 했죠. 그래서 지능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해서 이후도 선언한 상태고요. 저희도 지금 기본법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능을 더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될 일들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걸 사태라고 해야 되나? 딥시크 출연해서 요즘 세상이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세상이 놀래고 있어요. 딥시크를 비롯해서 이거하고도 이 충격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하면 일반인들이 보면 생각하는 것은 알파고를 생각하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파고가 아마 2015년, 2016년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바둑 고개 다였고요. 그리고 조용했죠. 사실은 우리 일반인한테는 밑에서는 이제 기업가들이나 연구자들은 많이 했지만 저희들한테는 조용을 했고 2022년 11월 달에 이제 저 오픈 AI에서 발표를 하게 되죠. 챗GPT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일상생활에 확 다가온 거죠. 확 들어왔죠. 맞습니다.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왔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찰나에 올 1월 달에 갑자기 이제 중국의 딥시크에서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이제 던져서 지금 보면 단계를 보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알파고 2015년이었는데 2020년에 나오고 그게 또 뭐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딥시크가 금년도 1월에 나왔으니까 뭐 5, 6년에서 2년, 1년 뭐 이렇게 굉장히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기본법이 기준이 돼서 거기 대응이라고 할까요? 뭐 그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법. 뭐 후속 조치를 이제 어떻게 가면 기본법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하위 법령들이 좀 생겨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위 법령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어떤 걸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그 인공지능 하면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관련해서 저희가 디지털 강국 될 때 당시에 우리가 정부에서 뭘 했는지 그때를 이제 저는 많이 돌이켜 보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인터넷 확산 그 관련인 거죠. 그게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공공 부분에서 했던 거는 초고속만 까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파트에도 막 깔았지 않습니까? 엄청 깔았죠. 깔고 그 초고속망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의 자금 지원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니 정책금융들 많이 다녔죠. 그래서 그때 IT 붐이 심하게 하는 사람은 버블이라고 할 정도까지 엄청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또 똑같이 지금 반추에서 보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인프라 투자는 공공 부분에서 해줘야 될 텐데 그 인프라가 뭐냐? 저는 그게 AI 데이터 센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H100, 아까 GPU 확보입니다.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까먹었죠. 사실은 조선일보에 보니까 1960장밖에 없대요, 국내에. 1960장. 근데 그게 880장이 광주에 있고 근데 1960장이면
윤석열 정부에서 네. 돈을 많이 까먹었잖아요. 네. 네. 그 1,000억을 대왕고래 무슨 석유 프로젝트 한다고 1,000억 썼잖아요. 거기에 그 돈만 아꼈어도 그 2,000장 살 수 있는 거고 네. 의대 사태로 몇 조가 들어가잖아요. 그 1조 아끼면 2만 장 살 수 있는 네. 그런 돈들입니다. 그런 돈들을 투자를 못했고 특히 R&D에 투자해야 될 돈들을 작년에 또 느닷없이 네. 14%를 깎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백이 생긴 거죠. 네. 우리가 계속 예. 쫓아갔어야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AI 기본법이 후속 조치까지 착착 이루어지시는데 좀 힘을 써주시고요.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정치 관련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과방위시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이제 주장을 하실 것 같은데 가짜 뉴스 관련해서 예. 플랫폼이 책임을 강하게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포함해서 과방위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뭐 정책이랄지 뭐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게 지금 뇌썩음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예. 예.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온 그게 뇌썩음 현상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뇌썩음 현상을 일으키는 게 그 앞에 따져보면 유튜브 같은 어떻게 보면 학중 평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에코챔버 현상이라든지 네.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것을 동일한 그 기조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어주면 거기에 자기가 세뇌가 되고 그게 진짜인 것으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알고리즘이 자동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만 보면 어떤 예를 들면 부정선거 관련한 유튜브를 봤다. 그 계속해서 관련된, 이제 네. 추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정선거에 맞습니다. 네. 그냥 진짜인가 보다라고 하는 뇌썩음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믿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막기 위해서 제가 네. 법을 하나 이번에 발의를 해놨어요. 네. 그게 알고리즘 자동 추천 기능을 네.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가입을 할 때 이걸 사용할래 안 할래 반드시 잘 보이는 데서 물어봐라 라는 거하고 주기적으로 예. 계속 사용할래 라는 거를 반드시 물어봐라 라고 하는 이 법을 지금 한번 제어 장치를 걸어놓는 그렇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말씀이시군요.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걸 지금 해놨고 네, 알겠습니다. 과방위에서 이제 앞으로 뭐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AI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지금 뭐 미중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신냉전 AI로 인한 신냉전이라고 할 이야기할 거의 정도인데 그 수준까지 가고 네. 있죠. 네. 그럼 저희는 미중만큼은 안 가도 또 3등은 가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해야 될 게 뭐고 민간 부분에서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명확히 해서 공공 부분이 해야 될 일들을 네. 직접 하겠다. 그게 네. 첫 번째가 제 생각에는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 아까 이걸 말씀하신 확보하는 거고 그 실제로 뭐 메타라든지 이런 데는 H100 아까 이야기한 GPU 그런 것들이 몇십만 장씩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 통통 다 털어도 네. 뭐 조선일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뭐 2,000장도 안 된다는 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네, 몇만 장은 있겠지만 그거를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기는 힘듭니다. 네. 1조를 투자해도 5,000장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몇십만 장 사려면 민간 기업에 투자해서 사라라고 하기는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그런 분을 뭔가를 정부에 지원하는 정책들을 뭐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AI를 집중 육성해야 되는 게 과방에서 제1화두로 끌고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유, 잘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의원님하고 말씀 나눈 걸 딱 총합해 보면 AI에서 시작해서 AI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됐나요? 예. 그럼 되게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핵심을. 예. 기승전 AI. 네. 조인철 의원 기승전 AI. 네. 말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시죠? 12월 3일 이후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3일 이후 7일 날 탄핵이 무산되고 14일 탄핵되고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은 됐습니다마는 더 이상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듯한 모습에 우리 지역민 또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답답해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엄청 답답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차분히 꼼꼼히 따져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아주 명쾌한 답변이 판결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민들, 우리 시민들께서 그때까지만 좀만 더 참아주십시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플 때는 약이 필요하고 바쁠 때 지름길을 찾듯 언제나 어디서나 국민 곁에 하는 그런 것이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AI에서 시작해 AI로 끝난 것 같습니다. 조인철 의원님의 미래 먹거리 AI 도전을 더 인터뷰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